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최태성 역사 강사가 쓴 5천년 역사가 단숨에 이해되는 최소한의 한국사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은 프런트 페이지에서 펴냈습니다. 고조선과 삼국시대, 반만년 역사의 시작, 한반도 최초의 국가.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한 것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바로 고조선이 세워진 기원전 233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5천년, 즉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고조선을 세우고 건국기념으로 홍익인간을 내세우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고조선은 2000년 넘게 존속했으며 준왕을 마지막으로 당군조선은 무너지고 연에서 온 위만이 왕위에 올라 위만조선이 됩니다. 당군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으나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위만조선이 성장하자 이번에는 한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계속되는 침략 속에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무왕이 지키는 수도 왕금성이 함락되고 항군연이 설치되었죠. 이것이 고조선의 마지막입니다. 고구려, 만주벌판을 달리는 철갑기병의 군사강국, 고구려의 시조 주몽, 강물의 신인 하백에게 유화라는 딸이 있는데 유화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하늘의 신인 해모수와 혼인을 하자 하백은 딸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유화는 고조선 멸망 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 중 하나인 부여의 금왕이 발견해 부여로 데려갑니다. 유화는 커다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태어난 아기가 주몽입니다. 금왕의 아들들은 비범했던 주몽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자 남쪽으로 달아나서 나라를 세운 게 고구려이고 주몽이 고구려 일대왕 동명왕입니다. 백제의 공격과 고고군왕의 전사까지 고구려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소수리망의 계획에 성공하여 국가의 기틀이 잡힙니다. 광개토왕이 주로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면 아들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 평강공주는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인데 어릴 때 툭 하면 울었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평원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놀렸지요. 온달은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 주변에 사는 무척 가난한 청년입니다. 결국 온달을 찾아가 결혼을 했지요.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볼품없는 말을 사오게 하여 명마로 만들어 무사가 되도록 도왔지요. 온달은 왕이 주관하는 사냥대회에 나가 솜씨를 인정받아 장군으로 등용됩니다. 온달은 신라군과 싸우던 중 전사했지만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자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자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수나라와 맞선 살수대첩. 612년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수나라 장수 오중문이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수나라 군사들이 평안북도 청천강 위된 살수를 건널 때 을지문덕 장군이 대성을 거뒀습니다. 당나라와 맞선 안시성 싸움. 당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할 때 양만춘 장군이 크게 무리쳤지요. 강한 상대와 맞서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것입니다. 고구려의 멸망. 고구려 말기에 권력을 장악했던 영계소문이 죽은 뒤 그의 세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혼란은 심해졌고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백제,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문화강국. 백제의 시조 은조. 백제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둘째 아들 온조가 한강역으로 내려와 세운 나라입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건초왕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밀려 백제 수도 한성은 순식간에 함락되고 제21대 계로왕이 전사하여 지금의
공주직인 웅진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위기의 백제를 재건한 왕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은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전도를 했지요. 30일 때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공격해 대성을 거둡니다. 그 과정에서 신라의 권력자 김춘추의 딸이 죽었어요. 김춘추는 고구려, 일본 땅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 660년 백제가 멸망합니다. 신라, 유연한 자세로 창국을 통일한 외교광국,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고조선 멸망 후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 진안, 변한이 들었었는데 그중 진안의 소국인 사록에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경주 일대에 살던 6촌의 촌장이 모여 나라를 세우기로 했으나 임금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었는데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흰말이 울고 있어 가보니 자줏빛 아래 놓여있어 그 아래서 태어난 사나이가 박혁거세입니다. 혁거세라는 이름은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으로 촌장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초기에는 박혁거세와 박씨와 석탈의 석씨, 김일제의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죠. 결국 경주 김씨 왕조가 시작되면서 신라는 고대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지정왕과 법흥왕이 계획을 시작했고 진흥왕 때 본격적인 정복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흥왕은 새로이 점령한 땅에 순수비를 세웠는데 북한산 순수비, 한경남도 함천원과 마울령, 경남 창녕 순수비 등으로 그만큼 땅을 크게 확장했지요. 당나라는 신라의 군사를 내어주는 대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당 연합이 결성되었고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 삼국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백제의 멸망과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당군의 축출입니다. 신라가 당의 도움을 받은 점이나 고구려의 더 넓은 영토를 잃었다는 점이 아쉬우나 결국은 최후의 성자가 되었죠. 가야, 철의 왕국으로 불리는 무역강국. 가야의 시작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에는 9명의 족장이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는데 어느 날 산봉우린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족장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금빛 상자가 내려왔습니다. 상자 속에 황금알이 6개 들었는데 알을 깨고 6아이가 나왔죠.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김수로였어요. 가야는 연명체였고 김수로가 다스리는 건강가야가 그 연명체의 중심입니다. 건강가야는 풍부했던 철과 그리고 낙동강 하류를 따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 덕분에 기술강국이자 무역강국으로 거듭난 것이죠. 가야 연명은 신라에 의해 쓰러지고 맙니다. 건강가야는 법흥왕 때인 532년, 대가야는 진흥왕 때인 562년에 멸망해 신라에 병합되었어요. 남북국 시대, 발해, 고구려를 개창한 해동성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30년이 흐른 뒤 옛 고구려 땅에는 발해가 건국됐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불렸지만 남쪽에 신라, 북쪽엔 발해가 있었으니까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고구려의 후예인 대조영입니다. 고구려 유민이었던 그가 698년 만주 동모산 근처에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당시 말갈 세력 중 가장 힘이 강했던 흑수말갈은 당과 친하게 지내려 했고 당 역시 이들을 이용해 발해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발해는 남쪽은 신라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요동, 북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까지 넓혔고 수도인 상경부터 중경, 동경, 서경, 남경이 있고 그 아래 15부 62주를 두어 당나라 이처럼 잘 나가는 발해를 가리켜 해동성국이라 불렀습니다.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230년이 넘도록 승승장구하던 발해는 거란족의 침입으로 926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통일시라, 찬란한 문화를 꼽혀온 한반도 통일국가,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 가문사를 지키기 시작한 왕은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아버지 태종 무열왕의 뜻을 이어 삼국 통일을 이룬 인물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을 품은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은 통일시라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입니다. 독창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경도왕의 늦둥이 아들인 해공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즉위했어요. 강력했던 왕권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힘이 세진 귀족들은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 해공왕이 피살되었습니다. 이후 통일신라는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견훤은 오늘날의 전북 안주군 지역에 후백제를 세우고 궁에는 오늘날 개성에 해당하는 송악의 후고구려를 세워 후삼국 시대라 합니다. 궁에는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며 관심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 등 스스로를 신격화 했다가 자신이 총애하던 장수 왕건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견훤은 넷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장남을 비롯한 세 아들들이 금산사에 가둬버렸으나 탈출해 왕건에게 흩어가게 됩니다. 견훤의 소식을 들은 신라의 경순왕은 신하들을 모아 논의 끝에 고려에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왕건의 보호 아래 있던 신라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죠. 고려시대 한국사의 중세를 열다. 시대를 구분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사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를 기원전 역사로 보고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를 고대, 고려시대를 중세, 조선시대를 근세로 보는 것이죠. 왕건의 고려건국 918년 건국한 고려는 1170년 일어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정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려정기에는 건국 세력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왕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해종과 정종은 몇 년 살지 못했어요. 그들을 왕건의 넷째 아들인 고려 사대왕 광종입니다. 광종은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고려의 통치 시스템은 성종대에 이르러 정착됩니다. 호족의 연합 정권으로 혼란했던 정치 체계를 중앙 집권 체제로 정비했지요. 성종은 광종이 마련한 토대 위에서 안정된 정치를 펼칩니다. 거란과 여진의 침입, 빛나는 외교 전략과 문불의 몰락, 고려는 외침을 많이 겪었죠. 10에서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오고 12세기는 여진이, 13세기는 몽골이, 14세기는 홍건적과 외구가 쳐들어옵니다. 서희와 강동육주 993년 거란이 쳐들어와서 고려 땅을 요구하자 서희가 나서 강동육주를 확보하며 끝이 납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의 항복, 고려와의 교류 및 더 넓은 땅인 송을 편하게 공격할 수 있어 고려와 거란 모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죠. 1010년 거란이 또 침입합니다. 고려의 외교 정책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정책을 선택했죠. 1018년 거란의 3차 침략에 고려의 명장 강감찬은 강동 육주 중 하나인 기주에서 거란을 상대로 대성을 거두었어요. 거란 10만 수대군 중 수천 명만 살아 돌아갔지요. 고려는 국정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12세기에 이르자 거란이 쇠퇴하고 여진이 새롭게 세력을 잡습니다. 여진족은 말갈족의 무예입니다. 처음에는 고려를 섬겼는데 점차 세력이 커져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죠. 성장을 거듭한 여진은 검을 세웠고 마침내 거란을 멸망시켰습니다. 여진이 세운 금이 사대를 요구해 왔을 때 고려조정의 실세는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둘째 딸은 16대 예종에게 시집보내고 셋째 딸과 넷째 딸은 17대 인종과 결혼시켰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자겸은 왕이 되려고 이자겸의 날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묘청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설을 앞세워 개경의 기홍이 제했으니 기홍이 왕성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왕에게 건의합니다. 서경천도가 좌절되자 서경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의 진압으로 실패합니다.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문불은 더욱더 권력을 독점하고 고려 사회의 모순도 전폭됩니다. 무신시대와 몽골의 침략, 문불의 권력 독점으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자 하급군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들은 가설선자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며 문신들을 적해갔습니다. 무신정변입니다. 한례와 김돈중을 비롯한 수많은 문신이 살해당했고 왕은 궁궐에서 쫓겨나고 의종의 동생인 명종이 허수아비 왕으로 자리에 앉았죠. 고려는 무신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최고 권력기구를 만들어
권력 완정화를 기했습니다. 최충훈의 아들 최훈은 서강을 설치해 문신들도 등용했습니다. 몽골의 침략과 대몽항쟁 13세기 몽골군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최고 집권자인 최훈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몽골과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충주성 전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에서 차별받던 하층민들이 몽골군에 대항하여 열심히 싸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신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15년 동안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원간석기와 공민왕의 개혁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몽골은 고려를 수차례나 침입했습니다. 고려의 태제가 나중에 원정이 되지만 몽골의 쿠빌라이에게 요구한 것은 고려에 있는 몽골군을 철수할 것과 고려에 머무는 몽골 관리인을 철수할 것, 사실은 몽골 조정에서만 보낼 것 등을 요구하여 요구를 받아냈습니다. 쿠빌라이는 원을 채운 뒤 남송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 원종이 자신 아들 충렬왕을 쿠빌라이의 막내딸인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시켰다. 왕의 사이를 부말하는데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됐어요. 원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왕의 이름이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등으로 불렸지요. 백성들은 각종 특사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딸까지 공녀로 보내느라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원을 등에 업고 세력을 키운 사람들을 건문세족이라 하죠. 공민왕인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등 개혁 정치를 합니다. 정동 행성을 폐지하고 변발이나 호복 같은 몽골풍도 폐지하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건문세족이 빼앗은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가 된 백성을 낭민으로 돌려 세금을 내는 인구가 자연스레 증가합니다. 결국 공민왕은 기득권 세력의 신하들에게 피살되며 개혁이 중단되었습니다. 홍건적과 외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최영과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최영 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고 이성계는 활솜씨가 뛰어나서 신궁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중국은 원명교책이었습니다. 정도전과 같은 신진 사대부들은 명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왕은 정도전을 기양 보내고 정도전은 기양이 끝나고 이성계를 찾아가지요.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은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는 계기가 되었죠. 원에 이어 들어선 명은 고리의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고 최영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했지요. 우왕은 최영의 말을 듣고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했어요. 그러자 이성계는 사불가론으로 요동정벌을 반대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 여러 무디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무리다. 군사들이 요동으로 간 사이 외구가 침략할 것이다. 장마철이라 활에 아귀가 높고 전염병이 돌기 쉽다 였지만 우왕은 끝내 이성계를 보냈습니다. 이성계는 군사들을 이끌고 떠났지만 압록강하고 있는 위화도에 이르러 회고합니다. 이성계는 왕명을 이기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 기반의 유교화를 꿈꾸며 정몽주와 이성계, 정도전의 대립. 정몽주는 이성계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을 만납니다.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신가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를 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부하를 시켜 정몽주를 살해합니다. 어쨌거나 정몽주가 사라지자 고려는 금세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1192년 개국한 조선은 한양이 아닌 개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성계는 2년 동안 개경에 머무른 뒤 새로운 수도인 한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이성계의 불에 이어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국왕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급습해 죽였습니다. 세자를 포함해 이복 동생 2명도 모두 살해했죠. 이성계는 아들인 이방원을 경계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의 결과로 이성계는 상황으로 물러나며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제1의 정종입니다. 정종도 3년 후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났어요. 제3대 태종입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기 싫어 이성계는 고향인 함경도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의 노염을 풀기 위해 몇 번이나 차사를 보내지만 이성계가 활로 쏘아 죽이거나 가둬버린다며 함흥 차사합니다. 결국 무학대사가 찾아가고 왕을 한양으로 모셔옵니다. 태종의 왕권 강화, 사병을 모두 빼앗아버립니다. 세자는 셋째 아들인 충령에게 돌아갑니다. 건강이 염려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성면에서도 신하들이 항상 칭찬하는 인물이었죠. 훗날 조선전기
르네상스를 연 제4대 세종입니다. 세종은 많이 묻고 많이 듣는 경청하는 왕이었어요. 여러 사람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입니다. 세종에 이어 제5대 문종이 왕이 오르지만 몸이 약해 2년 만에 죽고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1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발의 아랫동생인 수양대원이 쿠데타를 일으켜 조카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니 개경정난입니다. 제7대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을 도운 한 명의 와 신숙주가 있죠. 신숙주는 세조에 의해 유배당한 단종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왕위를 빼앗긴 지 2년 만에 사약을 마시고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종 보기를 위해 세조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목숨을 잃은 신하들로 사육신이 있습니다. 조선의 체제를 완성한 성종.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사림의 성장, 유교 정신의 확산과 지방 선비들의 등장. 성종은 연산군의 아버지인데 연산군이 어렸을 때 연산군의 친모이자 당시 왕비인 윤씨를 폐비시키고 사약까지 내렸습니다. 폐비 윤씨가 성종과 다투다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는 내혼이라는 책까지 펴내 부녀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강조한 인물이니 당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성종의 뒤를 이어 10대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은지 알게 된 뒤로 피의 복수를 감행했죠.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성종의 후궁인 엄씨와 정씨가 연루된 것을 알고 잡아다 죽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신하들이 1506년 중종반전을 일으켜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중종을 제11대 왕으로 추대합니다. 15세기까지는 혁명파 세력들에 의해서 16세기부터는 사림의 후예들이 조선을 이끌어 나가죠. 그 과정에서 붕당이 만들어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진출의 꿈을 꾸며 명나라를 치러 가야 하니 조선의 길을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과 명량 대첩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왜군이 빠른 속도로 한양을 향해 오자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을 왕세자라 공하고 조정을 맡기고 떠납니다. 광해군의 화력이 두드러질수록 선조는 불안하며 적자인 영창대군의 탄생은 광해군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선조의 적자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정살하고 말지요. 방에 가두고 장작불을 엄청나게 떼서 죽게 만듭니다.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도 유폐시켰습니다. 인목대비는 선조의 계비이므로 광해군에겐 새어머니입니다.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불효는 큰 죄입니다.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면 신하들이 공격을 하게 되지요. 광해군이 조선의 영원한 후방의 명을 배신했으니 성리학에서 숭상하는 명분을 저버린 것이죠. 결국 이를 빌미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은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신하들에 의해 쫓겨나는 왕이 됩니다. 청에 항복한 병자호란. 광해군을 끌어내는 명분이 명을 배반한 것이었으니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을 외쳤습니다. 1627년 일어난 정묘호란 때 후금은 조선과 협상을 벌인 뒤 광화를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9년 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 세력을 키운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습니다. 청태조의 아들 홍타이진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넜어요. 인조는 부랴부랴 도망을 갔지요.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간 항전했죠. 삼전도는 서울과 남한산성을 이어주는 나라였습니다. 인조는 이곳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질했습니다. 취옥서는 이날을 삼전도의 굴욕이라 합니다. 붕당과 예속 논쟁. 인조가 청에 항복을 하면서 왕자들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청에서 돌아온 후 첫째 아들 소현세자는 죽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17대 왕 효종이자 현종의 아버지이지요. 인조는 왕비가 죽은 뒤 새 중전을 맞이하는데 효종보다 5살이나 어린 새어머니입니다. 효종이 승하했을 때 그의 새어머니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2차 예송은 효종의 장례기간 동안 새어머니가 상고를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당시 동인은 이미 남인과 복인으로 갈렸다가 다시 남인 세력만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이 때문에 남인과 서인이 대립하게 됐죠. 헌종은 2차 예송에서 남인 손을 들어줍니다. 제2기간 내내 예송 논쟁에 시달리던 현종은 2차 예송이 끝나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종의 뒤를 이어 숙종이 제19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숙종은 송실에게 사역을 내리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영정조의 개혁정치. 영조는 조선왕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82세까지 살고 제2기간도 50년이 넘습니다. 장수비결은 식단이었어요. 한쪽에 권력을 몰아주는 일은 없으며 당파에 상관없이 각 지역과 붕당 형제들을 고루 등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탕평 정치를 한 것이죠. 당시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 동인에서 갈라져 나온 남인과 북인까지 네 당파가 있었지만 영조의 탕평책 덕분에 극단적인 대립은 없었습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제자. 영조의 어머니는 궁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무술의 출신으로 신분이 미천했어요. 또한 영조는 경종 독사설로도 시달렸지요. 영조의 최달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7년 후 아들 세도세자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자로 지내다 보니 사도세자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영조는 결국 아들을 뒤주에 가두게 했습니다. 뒤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후계자가 되고 영조가 죽고 왕이 됩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명령에 따라 수원 화성을 설계했어요. 화성 건축을 위해 거중기도 발명했습니다. 조선의 세락, 쇄도 가문의 득세. 쇄도 정치란 극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나라를 일을 마음대로 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가문이 국정을 좌지우지합니다. 헌종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자식이 없이 죽자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철종을 25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선 후기 세금 제도로 삼정이라 하여 전정, 문정, 한국에 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지요. 근대 조선의 개항, 쏟아지는 열강의 개항 요구와 조선 내부의 혼란, 1876년 개항부터 1910년까지의 개항기, 국권 피탈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강복부터 지금의 현대까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등장.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26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정사를 보기엔 어린 나이기에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맡았죠. 이것을 섭정이랍니다. 조선의 3대 계획가라면 전기에는 중종 때의 주광조, 중기에는 대동법을 완성한 김육, 후계에는 흥선대원군을 듭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를 했죠. 또 천주교 신자를 잡아다 처형하라고 했죠. 고종 친정과 강화도 조약.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과 함께한 정치, 부인 명성황후와 함께한 시기, 홀로 통치했던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민씨 세력은 흥선대원과 노선이 달랐습니다. 이모군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개항 즉 항구를 열어 외국과의 조약이 시작되고 정부와 정책 추진 방향이 같은 교합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신식구대인 별군이 만들어지고 이들에게는 신식무기가 지급되고 구식군대는 찬밥 신세가 됩니다. 결국 일자를 잃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든 군인들이 1882년 이모군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타깃은 개화 정책을 주도한 민시세력의 정점인 명성황후 그리고 조선이 신식군대를 창설하는 데 개입한 일본 공사관입니다. 구식군대는 일본 공사관을 설치하고 벨기군 훈련을 받던 일본인 교관도 살해했죠. 스스로 난을 수습할 힘이 없던 민시 세력은 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조선에 온 청나라 군대는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동대문 일대는 청의 공격으로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청이 와서 내적을 간섭하고 나라 내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모습을 보며 분개한 청년들이 있죠.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정총국 개국연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옥균을 비롯한 괴화파는 왕을 사로잡아 이들은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정강을 발표했습니다. 소수였던 일본군이 도망가면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이 났죠.
1894년 아르로부터의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지요. 고부군수 조병갑이 전북 저급에 있는 고부에서 온갖 학정을 저질렀다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녹두장군 전봉주는 관할을 습격하고 아전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죄수를 풀어주었어요. 동학농민군과 화약을 맺은 정부는 청과 일본에 철수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결국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저항, 1894년은 동학농민혁명에 이어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갑오개혁은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이 강요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드디어 신분제가 사라졌습니다. 1895년 명숭황후는 경복궁에 진입한 일본 수비대의 손에 무차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명숭황후가 세대인 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고종은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산으로 피신한 사건이 아간파천입니다. 1897년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왕의 나라였던 조선이 드디어 황제의 나라가 된 겁니다. 고종은 광무개혁으로 대한제국을 새롭게 일으켜보려 했지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정부의 대표자인 통감을 파견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의 을사늑약을 체결할 것을 고종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때 이완용을 비롯한 조약체결에 앞장선 5명의 대신을 을사오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유로 고종을 퇴위시켰습니다. 손발이 묶인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결국 국권을 상실합니다. 경술국치로 주권까지 잃고 말죠. 대구에서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강요로 인해 정부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나라의 빚을 갚자며 나선 겁니다. 을사늑약과 정미칠조약의 중심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안중근이 할빈 기차에서 사살했죠. 1910년대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무단 통치체제로 결정됨에 따라 헌병들이 전국 곳곳에 깔렸습니다. 국내에 비밀 열사 조직이 있었다면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연해주, 북한도, 서간도 등으로 나눌 수 있죠. 1919년 6월 8일 도쿄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수도 한국관에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거지요. 1919년 3월 1일 토요일 민족대표 33인은 서울의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자수했습니다. 그 사이 탁골공원에 모인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받아 낭독하면서 3.1운동이 시작되었지요. 이화학당의 학생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유관수는 학교가 문을 닫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아우네 장터로 사람들을 모으고 태극기를 나눠주었습니다.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둘 때까지 만세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920년대는 문화 통치를 하게 되죠. 우리 민족의 문화를 존중해 주겠다는 겁니다. 독립군 부대가 만주와 연해주에서 세력을 키우며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은 보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3.1운동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다면 1926년 60만 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에 형성된 조선의 연구회는 1932년 조선의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일제가 없애려 했던 한글을 연구하고 표준어를 제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일본 천황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하고 4월 29일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강복과 분단, 해방 이후 둘로 나뉜 한반도. 1939년 발발한 제2차 대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며 끝이 났습니다.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났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 총선거를 시행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또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950년 6월 1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이 남한에 파견되고 미국의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이 개입했지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을 멈췄지요. 1948년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지요. 1960년 3월 10월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어요. 이승만 정부는 대대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제2공화국인 장면정부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내각제를 시행했어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사정변을 일으켰지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3공국이 시작됐고 경제발전을 목표로 했죠.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선포됩니다.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것이죠. 독재 정권이 계속되니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어수선한 정국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1979년 1.12 사태를 일으키죠.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신군부 퇴진을 외쳤고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운동과 운동이 일어났지요.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보위 위원장이던 전두환은 사회기관을 바로잡는다며 삼천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제5공화국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추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1월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1987년 4월 13일 호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합의 아래 9차 개헌이 이뤄지고 1987년 6월 항쟁이 계속되고 나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육공화국이 열립니다. 1993년 문민정부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기업들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1998년 추모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줬습니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